우선 소비 형태가 달라졌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통상적으로 경제가 일시적으로 나빠지면 소비 형태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데 소비 형태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경기 둔화가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걸 감안하고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를 바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소비 형태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다른 국가들하고 조금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뭔가 중저가 아니면 조금 이제 고가보다는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최근에 룰루레몬이라는 그 레깅스가 덜 팔리고 우리나라의 잭스믹스나 이런 게 진짜 많이 팔리거든요. 또 우리나라 화장품 최근에 좋았던 것도 그런 비슷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질 좋고 값싼 거 브랜드를 선호하는데 중국은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질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값싼 건 맞는데 브랜드력하고 비슷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중저가로 내려오고 브랜드도 싼 걸 보는데 거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국가는 뭔가 싸지면 이 품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꺄웃거려요. 우리도 보통 중국제 얘기를 하면 뭔가 결함이 있을 것 같고, 그쵸? 뭔가 좀 싸구려 같고, 뭔가 고장이 날 것 같은 그런 거죠. 특히 먹는 거 같은 경우 싸구려 하면 이게 가짜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우려가 굉장히 큰 국가다 보니까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 이렇습니다. 미슐랭이라고 아시죠? 그런 좋은 식당들을 가보면 가난뱅이 세트라는 게 있어요. 보통 가난뱅이 세트 또는 거지 세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 10만 원짜리 메뉴가 기본 메뉴라면 요걸 한 3만 원짜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미슐랭이라 식당은 갔으니 일단은 식당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10만 원짜리를 먹는 게 아니라 좀 싼 거 3, 4만 원짜리를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런 기업들이 별로 없는데 중국이 전 세계 모든 제조업을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 아시나요? 전 세계 명품도 다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거?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요즘 많이 뜨냐면 예를 들어 코치라는 브랜드 아시죠? 이 코치 가방을 만든 회사가 코치라는 이 상표만 빼고 비슷한 가죽으로 약간 모양 비슷하게 만든 이런 회사들이 엄청 뜨고 있어요. 그래서 코치뿐만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명품을 제조했었던 그 제조업체가 상표를 떼고 거의 비슷한 어떤 재질로 약간 비슷하게 만든 것들. 그러니까 상표는 뗐으니까 상표법 위반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선행하는 조금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좀 브랜드를 좀 낮춰서 중저가 브랜드로 가면 걔네는 물론 이제 이렇게 보면 브랜드를 낮췄어 하고도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명품을 선호하는 그런 느낌은 있으면서 가격을 싼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형태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요거를 뭐 티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게 뭐 대체한다는 뜻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하나가 더 있다라면 이제 음식료와 관련해서 또 상점들이 크는 건데 중국에서 굉장히 요즘 핫한 어떤 브랜드 중에 하나가 뭐냐 한맥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HOTMAXX 한맥스. 중국어로 하면 하우터마이, 그러니까 우리로 한문으로 하면 좋을 호자에다가 특별할 특자, 그 다음에 살매자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은 뭐냐면 정말 좋은 물건을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걸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르죠, 그렇죠? 중저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어떻게 싸게 살까? 이런 어떤 국률에서 소비가 조금 낮아진 게 이 친구들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하우터마이라는 이 한맥스라는 그룹 자체가 코로나 때 생긴 건데 처음에 몇 개 안 되다가 그러니까 직원이 5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거의 몇천 명,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급성장을 했고 이런 어떤 비슷한 브랜드가 20개 가까이나 늘어났어요. 중국의 소비 형태가 확실히 바뀌었고 이 소비 형태는 글로벌에서는 조금 보지 못했었던 좀 특이한 형태로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짝퉁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짝퉁을 우리로 얘기하면 뭐 옛날에 나이키를 나이스 뭐 이런 거 비슷하게 그게 시내 중심부에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국가는 짝퉁이라는 거 하면 어디 막 지하에 숨어서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어렸을 때가 아니라 조금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그 이태원에 가면 그 A급 가품 판다 해가지고 막 지하에 데리고 이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그만두셨는데 아주 오래전 일인데 제가 아시던 분이 내가 우리나라 3대 짝퉁 뭐 브랜드야 뭐 이런 분도 계셨었어요. 아니 제가 친하게 지냈던 분인데 결국은 단속 맞고 그만두셨거든요. 그런 분도 계셨었는데 거기는 대놓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뉴발란스라고 아시죠? 뉴발란스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브랜드들 같은 경우도 제일 많은 게 폴로예요.
폴로 짝퉁, 그 다음에 뉴발란스 짝퉁, 아니면 챔피언 같은 짝퉁, 이런 것들이 도처에 쫙 깔렸어요. 그래서 야, 뭐 이렇게 많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그게 짝퉁인지 몰라요.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진짜인 거 아닌가,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시내 중심부에 있는 특이한 형태의 어떤 그 유통도 발전하고 있더라, 이러는 게 좀 특징이었었습니다. 한다고는 하죠. 한다고는 하는데 철자가 틀리니까 말 타는 모습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폴로 이렇게 보면은 뭐 망치가 좀 다른다던가 좀 되게 달라서 애매해요.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중국이 아직까지는 좀 상표법과 관련해서는 조금 좀 제가 볼 때는 좀 덜 한 것 같아요. 물론 옛날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짝퉁 가게들 엄청나게 있었고, 실제 제가 상하이 내에서도 상하이 커지관이라고 하는데, 상하이 커지관이 우리말로 하면 상하이 기술관이거든요. 그 지하에 엄청난 그 짝퉁 가게들이 많고 거의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표면적인 건 다 없애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대놓고 뭐 짝퉁 비슷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냅두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반을 하는 것 같고 반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짝퉁 중심으로 광장이 성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런 거 말고 일반 매장은 사람이 확실히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화장품도 고가 화장품은 아예 사람이 없고, 어느 정도 사람이 없냐면 제가 최근에 본 것들은 제가 자주 가던 백화점들이 다 문 닫았어요. 그럴 정도로 생각보다 많은 백화점들이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중저가 백화점 중에서 태평양 백화점이라는, 중국어로 타이핑양이라는 백화점들이 있는데 거의 다 문 닫았고요. 정말 갈 때마다 많은 백화점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좀 비싼 어떤 것들은 완전히 문을 닫고 있는 모습인 거고, 뭔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의 어떤 부분들만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아는 중국인들 같으면 좀 과시도 좀 하고 허세도 좀 부리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졌고요. 딱 일본인 같아요. 검소해지고 진짜 뭔가 아끼려고 하고 웬만하면 돈을 안 쓰고, 저 처음 봤어요, 그런 모습들을.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진 거죠. 인기가 있는 것도 있고 인기가 없는 것들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특별한 물건 빼놓고는 생각보다 한국 제품들이 그렇게 많이가 인기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화장품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인기 있는 제품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중국 같은 경우 화장품을 어떻게 많이 파냐면, 하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가보면 샘플을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브랜드 중에서 제일 비싼 브랜드 하면 라메르라고 아실 거예요. 라메르가 아마 제가 볼 땐 브랜드 중에 제일 비쌀걸요? 보통 이렇게 크림 한 통에 한 30만 원씩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요즘 SD 로더라든가 뭐 이런 훌륭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나온 제품을 SK2도 있을 거고, 그거를 샘플로 해서 파는 기업들이 있어요. 매장마다. 그러니까 뭔가 쓰고 싶은데 이걸 사서 아껴서 바르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한 중저가는 나름대로 중국 브랜드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도 있고, 참고로 중국의 브랜드들이 제가 볼 때도 잘하는 브랜드도 있고 못하는 브랜드도 있는데, 한국보다 못하긴 하는데 중국에서 잘하는 브랜드 대부분은 사실 한국이 만들어줘요. 우리 코스믹스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품질이 있는 것들은 꽤 그래도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중국에서 화장품이 안 팔리지? 진짜 화장을 안 해요. 이 특이한 게, 제가 중국 여성분들 많이 보잖아요. 불과 한 10여 년 전 한국 올 때 진짜 많이 화장을 해요. 요즘은 화장을 안 해요. 젊은 친구들 아예 화장을 안 하는 맨 얼굴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하는 분들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제품을 선호가 좀 있다라면, 제가 보기엔 이전보다 화장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거기 요즘 햇빛 뜨거운 거 장난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 선크림을 바르는데 거긴 선크림을 안 바르고요. 옷으로 다 가리고 다녀요. 한여름인데도 긴 옷에 이걸 가리는 모습들이, 왜냐면 선크림을 계속 발라야 되는 걸 하나 하면 계속 그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형태가 우리랑 좀 달라요. 최근에 중국을 6, 7, 8월에 4번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북경, 상해 중심으로 다녀왔고, 또 우리 중국 대사관에서 초청해서 강의도 다녀왔고, 그러면서 여러 어떤 그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 일단 중국인들 그 증권사 다니는 친구들 많이 하면 임금이 정말 많이 깎였어요.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사무직이든 아니면 생산직이든 임금이 전부 다 많이 깎인 것 같아요. 여전히 삶은 좀 팍팍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좀 미래도 불확실하고, 이게 말이 그렇지 자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 즉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 돈을 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심리도 되게 위축이 됐고 경제에 대한 확신도 별로 없는데, 나름대로 임금도 깎이다 보니까 자신감을 굉장히 잃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가장 큰 건 무리한 부동산 구조 조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일정 수준 부동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 수준이 좀 저는 굉장히 과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한번 무너지면 5년, 10년 내에 잘 못 일어나요. 생각보다 회복이 오래 걸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동산이 무너지고 나면 나름대로 그런 어떤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돌파구 중에 하나는 저는 수출이라고 보는데 미중 갈등이 있죠. 그죠? 미중 갈등이 크고 최근에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과도 갈등이 있고 서방 국가들과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수출이 옛날만큼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경기도 어려운데 나름대로 돌파구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경기 부양책이 함량 미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위기가 굉장히 크면 그에 따라서 정말 위기인데 대해서 굉장히 경제 정책도 집중을 하고 부양책도 강해야 되는데 지난해까지는 그러지 못하고 최근에서 좋아졌어요. 최근에 확실히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정책이 제가 볼 때 함량 미달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경제가 안 좋아서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경제든 경제가 안 좋으면 오히려 자본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경제는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는데 안 좋을 때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외국 자본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앞으로도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현재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 글로벌에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최근에 반간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뭔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아니 내가 이거 투자라고 하는 건데 반간첩법에 걸려서 못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잡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들 있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 국가에 투자할 때는 자본이 투자하기도 쉽지만 회수도 쉬워야 돼요. 그 다음에 기업을 투자할 때는 내 나라에서 투자한 것보다 뭔가 이득도 많아야 되는데 그런 이득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돈을 빼기도 쉽지 않을 것 같으면 어렵겠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중국에 들어가는 걸 주저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는 여기서 투자하는 이 불안감이 있는 것보다는 그냥 빨리 나오는 게 낫겠어. 저는 대표적인 게 워렌 버핏이라고 생각을 해요.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최근에 팔고 있는 종목들 보면 물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팔았지만 크게 세 종목을 파셨어요. 1번 애플, 최근 애플 절반을 매도했다는 얘기가 있고 올 초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비아디라는 회사 아시죠? 세계 최고의 전기차 회사, 그 다음에 TSMC도 팔았어요. 근데 이 세 개가 공통점이 중국하고 불편해지면 돈 빼기가 어려운 구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커지면 미국은 중국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지만 반대로 중국이 제재할 수 있는 건 애플이잖아요. 중국에 장사 잘하고 있는데 제재해버리면 애플의 매출이 급감할 수도 있는 우려, 즉 제가 보기엔 정치적 우려를 많이 담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이게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뿌리고 있고 최근에 부동산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준금리 중에서 주택담보대출금리도 많이 내리려는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됐지만 결국 중국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가장 큰 게 미분양 주택들이거든요. 지방에 있는 요것들을 정부가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들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데 실제 방안만 내놓고 실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실질적으로 실행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실행이 될 때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중국은 부동산이 아픈 거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에 정조준된 정책을 써야 돼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우리 몸이 아플 때 예를 들어서 제 몸이 위가 아프면 위를 고쳐야 되는데 딴 부위를 고친다고 해서 위가 좋아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부동산에만 집중을 해서 부동산을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와 이와 연관된 강한 정책들을 써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고 최근에서야 지난 연말부터 주식시장도 와르르 무너지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제는 조금씩 제가 볼 땐 제정신을 차려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 상황에서 조금 더 강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부동산으로 된다라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불과 얼마 전까지는 제가 볼 땐 우려스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 가보면 일단 많은 투자자분들이 중국 제품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한 가지는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싸다.
그렇지 않나요? 어느 정도냐면 미국이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100% 먹였죠. 예, 그럴 정도로 싼 거예요. 야, 이게 관세를 100% 먹여도 미국이 이기기 쉽지 않을 정도로 싸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오로지 중국한테 모든 생산을 다 맡길 정도로, 그러니까 중국은 대량 생산이라는 어마어마한 체제가 전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걸 만들면 중국보다 싸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한 건 중국의 품질이 우리보다 떨어진다, 미국보다 떨어진다 인정합니다. 근데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죠. 조금 싼 게 아니라 터무니없이 싸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가격도 싼데 그걸 해서 공급 과잉도 문제가 되고 있고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중국도 쉽게 돌파구를 찾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이전에 그 오바마부터 조금씩 점차 수위를 높여오다가 그 다음에 트럼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음에 또 누가 되실지 모르지만 할 텐데, 분명한 거는 기조는 비슷하더라고요. 약간의 방법을 달라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란 사람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하고 좀 색깔이 다른데, 민주당은 중국을 규제할 때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냐면 중국에 대한 강한 규제는 기술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품목에 대한 어떤 규제보다는 뭐 예를 들면 전기차 아니면 반도체라든가 특정 첨단 산업 분야 중심으로 규제를 강하게 한다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무역 적자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니네가 우리한테 너무 많은 무역 흑자를 내잖아. 그럼 얘는 거래를 하길 원하는 거죠. 그죠? 네가 내 물건을 더 많이 사.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통제보다는, 그쵸? 뭔가 금액상으로 이런 걸 하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같은 거라면 트럼프가 좀 더 편할 수도 있죠. 그렇죠? 나름대로 뭐 관세도 매긴다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라면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아예 들어갈 수 없는 틈이 있었었는데 어쨌든 색깔은 좀 다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당은 기술에 대한 규제가 강하다면 트럼프는 무역 적자의 개념에서 금액적으로 어떤 그저 협상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누가 되든 중국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더 커지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우리가 지지율이 박빙일 때 더 하겠죠. 내가 조금 더 자극적이어야 될 거니 그 자극을 하기 위해서 더 강한 어떤 중국에 대한 규제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건 저는 조금 보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투자를 하고 나서 돈을 빼는 게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는 경제적으로 놓고 볼 때 뭔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투자가 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은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정말 기회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회고 뭐고 저는 일부러 그 시장에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중국이 나름대로 뭔가 돌파구를 찾는다라면 일단 시장을 열어야죠. 나름대로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라면 왜 안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공정 자체가 없죠. 나름대로 중국은 중국 기업들한테 수많은 보조금이라든가 또는 중국 기업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무역 외 장벽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되게. 그러면 들어가서도 실익이 별로 없다 보니 안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중국도 살기 위해서는, 중국도 나름대로 내수를 키운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사이즈에서 보면 수출이라는 걸 하고 해외 어떤 국가들과 무역을 해야 살 수 있는 구조일 텐데, 저런 식으로 시장과 관련해서 본인들만의 그 스탠다드를 가지고 하면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일정 수준 완화를 하면서 결국 본인들이 잘하는 건 또 하면 되는 거고, 그죠? 또 하나 본인들이 못하는 수입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쉽게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글로벌적으로 이제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생산 가능 인구라고 불리는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데요. 뭐 사우디라든가 아니면 아랍 국가 중 일부는 늙을 수 있겠지만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이라든가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뭔가 우리가 흔히 아는 국가들 중에서는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반적으로 일할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PD님은 결혼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요즘 분명한 건 결혼해서 애를 낳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실제 애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양육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드는 현실들이 되고 또 집 사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지금 이전의 나이로 돌아가서 20, 30대로 돌아간다면 저도 애를 낳는 선택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낳는 게 맞는 건지, 또는 뭐 지금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어줍지 않은 직장이 별로 없다라면 과연 결혼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고민들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사람은 계속 부족한 현상들이 나타날 거고, 사실 그나마 이런 어떤 부족한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한국도 이민자들을 많이 받죠. 동남아 분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받고, 미국도 불법 이민자를 받아서 채우고는 있겠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간에 사람은 부족한 건 맞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산 비용이 올라가겠죠. 사람이 부족하면 부족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다른 데보다 더 비싼 비용을 치러야 되는 게 있을 거고요. 하나가 더 있는 게 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사람을 많이 싸느니 자동화를 해볼까? 또는 야, 요즘 로봇이라는 게 발달하고 있다는데 이걸로 대체해볼까라는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이미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수많은 상점들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 이미 키오스크 많이 있지 않나요? 예전에는 그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또 우리 그 식당 같은 데 가더라도 서빙 로봇이 많이 있어서 뭔가 이제는 부족한 사람을 대체하려는 노력보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기계라든가 아니면 자동화된 시스템 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 트랙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꼭 사람이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더 주고 쓰는 게 생기지만, 이분들 머릿속에서도 자동화면 어떨까, 또는 조금 발달한 어떤 이런 협동 로봇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쪽으로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경제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보기엔 이렇게 인건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또는 기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건값이라는 게 한없이 비싸게 팔 수는 없는 건데, 기업들도 적정 마진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비용을 줄여야 되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노력 중에 가장 큰 것은 제가 볼 땐 결국 사람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이 훨씬 더 앞으로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놓고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 또 질 좋은 일자들이 앞으로 많이 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만 시간을 두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선진국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 그렇듯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저출산은 피할 수 없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우리 여성분들한테 또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부에 대해서 많은 어떤 이득을 주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요즘 세상에서 중요한 것들은 그 출산에서 얻는 이익도 중요하지만 내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많이 즐기고 놀고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어떤지 모르시겠는데, 제 나이 때도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이 꽤 있어요. 실제로 이 친구들은 이제 보통 욜로족이라 많이 그러나 이런 친구들이 많고, 또 저희 후배분들을 볼수록 그런 어떤 퍼센트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보니까 앞으로 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 들고, 왜냐하면 그래도 저희 때는요, 열심히 결혼해서 열심히 일하면 집 사는데 문제가 없었고 강남 집 사는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은 아마 의사 선생님 하셔도 집 사기 쉽지 않을 거예요. 강남 이런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집 사기도 어렵고 그럴 텐데 굳이 애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에는 되게 쉽지 않으니까, 정말 낳기 싫어서가 아니라 낳을 수 없는 환경으로 자꾸 가고 있는 안타까움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우리나라가 성장을 한 거지, 실제 국민들의 삶을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미국에 다녀왔고, 또 이번에 11월에도 미국에 또 경제를 보러 가게 되는데요. 미국의 국민 소득이 8만 달러면 뭐합니까? 연봉 1억 받아도 거의 보조금 받을 정도로 못 살아요. 그 정도 가지고 생활도 안 될 정도인 거니까, 그렇게 감안을 한다면 쉽사리 이게 인구가 늘어나기는 어려운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생산성도 저하되고 비용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나이 드신 우리 선배님들 같은 경우 부양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일을 하실 수 없는 나이가 되실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비용이 계속 증가할 거니까, 우리 젊은 층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버는 것보다 생각보다 그 세금과 관련된 이슈가 더 많이 부각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세대 간 갈등도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결국 어떤 국가든지 간에 지금 우리나라 양극화가 되게 심하지 않습니까? 이 양극화를 해소하기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사실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어려운 분들한테 돈을 일정 부분 보조해야 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누구는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버는 사람이 줄어들면 의미가 없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많이 무너진 중산층을 재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질 좋은 제조업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러려면 질 좋은 제조업 일자리가 많아지려면 제가 보기엔 국내에서 우리 국가도 기업도 국민들도 한 발자국씩 양보를 하면서 국내의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지금 국가는 질 좋은 일자리들이 기업들이 국내에 많은 기업들을 세울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또 한국에 그래도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해라는 쪽으로 일단 방향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서 만약에 기업들을 세우게 된다면 이득을 좀 감소하더라도 한국의 어떤 근로자들이 훌륭한 근로자들이 올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내가 다 주장을 하고 싶지만 어느 정도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보장해 준다라면 그래도 해외 공장이 있는 것보다 야 그래도 우리가 기업들이 볼 때도 야 그래도 한국이 질 좋은 일자리들이 노동자들이 정말 많은데 이분들 어떤 노동과 관련해서도 보니까 미국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어떤 유인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한 건 정부가 현재 도와주지 않아도 안 되고, 그렇죠? 기업들이 결정을 안 해도 안 되지만 노동자분들도 내 걸 다 찾으려면 좋은 일자리는 생길 수가 없어요. 저 같아도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미국 가서 공장 짓는 게 낫지 뭐하러 한국에 공장을 짓겠습니까? 우리 일자리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우리 고용자도 아니면 기업주도 아니면 정부도 똑같이 합심을 해서 서로 한 발자국씩 양보를 해서 이 질 좋은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면 중산층들이 형성되고 그러면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말 굉장히 박사급 인재라든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서울대, 고대, 연대를 비롯해서 웬만한 학교들의 경영학과 교수님들하고 많이 친해요. 실제 우리나라 최고 학부의 경영학과장이 제 친구이기도 합니다. 중상위권 대학도 보니까 제 후배들이 대부분 학과장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정말 초인재들에 대한 어떤 대우가 너무 박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 그 근로자분들이 워낙 일도 열심히 하시고 나름대로 그분들의 어떤 그 숙련도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훌륭하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좀 다른 재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파격적으로 임금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운동을 잘하진 못하거든요. 나름대로 제가 골프를 잘하면 그걸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면 이게 똑같이 우리 이 업계에서도 과학계에서도 특히 과학계 중심으로 이 과학계에서 정말 좀 기술력이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 제가 볼 때 일본 근로자보다 월등할 정도로 임금을 줘서 베니핏을 줘야 돼요. 그러면 워라밸 아무리 있어도요 여기에 대해서 욕심내는 분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그래도 내가 재주가 있는데 조금 더 하면 임금을 정말 많이 받을 수 있어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생기면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막혀 있어요. 그럼 제가 보더라도 여기 안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AI 인재들이에요. 우리나라는 AI 관련 인재들이 여기서 취직을 하면 적지 않은 연봉이긴 하지만 1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 가면 기본 10억을 받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 있으시겠어요? 나 같아도 여기 안 있어요. 그렇죠? 삼성전자 좋은 기업이죠. 근데 똑같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해외 업체에 보면 몇 배를 더 준대요. 그래서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인재들을 뺏기지 않으려면 최소한 그런 인재들이 한국에 있으면 더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정도의 차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차별 없는 세상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조건 차별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차별을 해줄 만한 어떤 그런 충분한 재주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시 한번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인구 부족이 되다 보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애를 많이 낳자 이러고 있지만 그거보단 근본적으로 로봇 산업을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는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뭐냐면 사람이 부족하니까 동남아 분들을 많이 데리고 오자라는 쪽이에요. 제가 볼 땐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미국 같은 경우 어떤 그 이민자들을 많이 받으면 노동자들도 많이 받지만 정말 우수한 인재들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제가 얼마 전에 스탠퍼드 대학교를 가보니까 스탠퍼드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베트남, 인도, 중국인들 이런 인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세계적인 인재들이 와가지고 또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노동자들만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겨요. 물론 이분들이 기여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사회적 문제들도 많이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그런 어떤 이민자와 관련해서 관리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중국은 그걸 위해서 전부 다 자동화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로봇 시장을 많이 키워서 사람을 대체하려는 움직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많은 그죠? 뭔가 이민을 받는다고 해도 제가 볼 때 질적으로 좀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부족한 인재들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자동화라든가 또는 로봇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뭔가 부족할 것들을 채울 생각을 더 하는 게 합리적인 거지 무조건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가격 경쟁 구조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도 계속 임금이 올라갈 거고 경제 성장이 될 텐데 그러면 너무나도 싼 가격으로 경쟁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요. 결국 기술력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뭔가 조금 더 자동화되는 그다음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지난 4년 반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경제 모든 패러다임에 다 뒤집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평생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어떤 이례적인 사례로 인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던 경제학적 상식들이 다 뒤집어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기본적으로 경제라는 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따로 놀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제조업이 좋아지면 제조업이 좋아질수록 공장들 같은 경우 일단 채용도 많이 늘 거잖아요. 그 채용이 많이 늘면 그 뒤로 그 사람들이 돈을 쓰면서 서비스업이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경제가 연속성을 갖는 게 일반적인데 코로나 때는 이 두 개가 단절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때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코로나가 처음 걸리고 나서 제조업은 굉장히 좋았었어요. 사람들이 밖에 나돌아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노트북도 많이 사고 휴대폰도 많이 바꾸고 태블릿 PC도 많이 사고 또 자동차도 많이 사고 그러면서 실제 제조업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렇게 제조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사람들은 서비스업을 즐길 수가 없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밖에 나갈 수가 없었었죠. 또 반대로 워낙 많은 사람들이 1년 내내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워낙 많은 내구재,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니 아니면 가전제품을 많이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워낙 많이 샀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관련 사업들은 또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반면에 그 뒤로 위드 코로나, 즉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밖에 돌아다닐 수 있다 보니까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또 우리가 막 카페도 많이 가고 우리 지금 성수동인데 성수동에도 사람이 많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또 제조업은 또 망가지고 있는데 서비스업은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글로벌 역사상 처음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분리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달랐던 게 뭐냐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경제학적 상식은요,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경제학적 상식은 제조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상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부족한 걸 전 세계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 미국도 그랬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어디 가서 사람 구하려면 구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서 보모도 데리고 온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전히 사람 부족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조선소 가보다고 하더라도 한국 근로자들을 굉장히 뽑기가 어려워서 동남아에서 근로자를 데리고 올 거예요.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는 코로나로 너무 많은 근로자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일단 그게 원인이 됐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사람들을 많이 안 낳았잖아요. 이 사람을 많이 안 낳은 게 미국도 한국도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또 시기하고 맞물렸어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글로벌적으로 가장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셨던 세대가 전후 세대, 우린 보통 이걸 베이비 부모라고 많이 부르는데 미국 기준은 1945년생이시고 우리나라는 1950년생 이후겠죠. 이분들 한번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은퇴가 해도 이상하지 않죠. 45년생 기준으로 보면 거의 80세가 되셨을 거니까 근데 이분들이 대거 은퇴하신 거예요. 저도 나이가 꽤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세대신데 저희 아버님이 9남매세요. 엄마가 8남매시고 이 세대들이 대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 3년도에 600만 명의 근로자가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하니까 경기가 나빠도 사람을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이라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안 좋은데 사람이 잘리지 않는 희한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이런 것들이 모두 맞물리면서 우리가 그동안 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더라, 뭐 샤메 법칙이 오면 경기 침체가 온다더라,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 그렇게 봤던 이전의 경제와 관련된 사례나 경험들이 도대체 들어맞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전에 그 경제적 규칙성을 갖춘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 그러니까 미 국채 기준으로 보면 10년물과 2년물 이런 것들이 역전됐을 때 일정한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가 왔다더라. 또 반대로 시차를 뒀었을 때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해소될 때 사실은 경기 침체가 거의 임박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고,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면서 조만간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우려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대놓고 이런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이렇게 통계적 규칙성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걸 고려하지 않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경제학적 상식들, 예를 들어서 제조업과 관련된,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로 가면 경기 침체를 보통 얘기하는데, 지금 ISM 제조업 지수가 거의 2년 가까이 50 이하로 있는데도 경기 침체가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지금은 제조업이 시장을 이끄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미국 경제는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 경제,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했던 제조업 지수가 맞지 않는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경기 선행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선행 지수가 꺾이면 시장도 꺾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 꺾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역시 경기 선행지수도 거의 2년 내내 꺾여가고 있는데 역시 경제는 이제서야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선행지수가 선행지수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거는 찾아보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경기 선행지수 안에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ISM 제조업지수가 들어가 있고요.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존의 규칙이 안 맞는 것들이 경기 선행지수들을 구성하고 있으니 이것도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어떤 시금석으로 삼았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우리가 경기를 잃는데 굉장히 힘겨워지는 역할들이 많이 벌어졌던 사례들이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지표가 왜 지금 들어맞지 않는지, 그래서 이전과는 어떻게 다른지 꼼꼼히 따져보면 또 나름대로 방향성은 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전의 사례가 이런 지표가 나왔으니까 경제가 이럴 겁니다가 들어맞았다라면 지금은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면서 거기에 대한 유의성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주가라는 건 경제하고 괴리돼서 움직이는 적이 꽤 많았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술적으로 뭔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산업혁명이 드러날 때, 예컨대 뭐 1990년대 후반에 인터넷 버블이라는 게 있었었는데 그때도 그랬었고, 또 우리 스마트폰이 태어났었을 때 이럴 때도 그랬고, 또 플랫폼 경제가 생겼을 때도 그렇고, 뭔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산업들이 생겨나면 사실 경제가 좀 안 좋아지는 것과 주가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였었고, 최근에도 AI라는 어떤 새로운 산업이 생기면서 또 경제와 많이 괴리가 됐거든요. 사실 앞에 뭐 여러 가지 경제 규칙성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도 경기가 좋다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적은 없어요. 지난해도 애니도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했었으니까 경기가 그렇게 크게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올라왔었던 거죠. 그래서 경제가 너무 안 좋으면 주가에 부정적인 건 맞지만 경제가 일정 수준 둔화 정도 되는 것 가지고 주가가 꺾일 것이다라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